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이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70번째 시간으로 노인2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2. 서서히 재편되는 나. 젊은 시절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은 늙지 않을 것처럼 산다. 내재된 에너지는 쉼없이 바깥 세상을 향해 분출을 꾀하고 세상은 우리의 감각을 이끌기에 여념이 없으니까. 사회적 위치나 역할의 변화에 따라 나이듦을 인식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철저한 각인은 몸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자연스레 하고 달라진 몸의 정상을 나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몸을 인식한 적 없는 삶에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세계로의 전환이기도 하다. 질병과 돌봄, 노년에 대한 새로운 서사를 읽어낼 수 있는 책. 새벽 3시의 몸들에게 애쓰는 몸에 대한 인식 부재를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썰모와 기능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이 든 몸은 더는 경제적 가치가 없고 따라서 노인은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존재로 평가받는다고 지적한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 들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성을 가졌기에 존엄한 의존에 대해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고도 이야기한다. 나이 들고 있는 몸을 인식하자 낯선 생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미래의 어떤 장면에서 곁을 떠나간 누군가를 마음 가득 그리워하는 나를 상상하게 된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는 클리셰가 이렇게 고귀한 언약으로 들릴 줄이야. 그러자 보살펴주고 보살핌을 받을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사랑할 이유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 쓰던 날이 지나고 나의 의지와는 별개로 떠나갔던 사람과 지켜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와 자책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뚜렷해졌다. 경험을 통해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는 것과는 다르게 내가 나라고 여겼던 여러 생각과 감정을 더는 붙잡을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몸과 정신은 분리될 수 없다. 몽테뉴는 수상록에서 나이가 들면 정신은 고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육체와 함께 지쳐버린다고 표현한다. 세월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지 알 수 없으며 정신을 조이거나 다잡지 않으면 우리의 정신은 공허한 상상의 들판을 이리저리 헤매게 될 것이라고. 몽테뉴의 권고는 온전한 정신을 제대로 보호해줄 집으로서의 몸을 깨닫게 한다. 몸을 인식하지 못하던 지난 날에는 오로지 감각에만 몰두했다. 나에게서도 타인에게도 사랑과 일에도 심지어는 슬픔과 고통에도 빠지는 일에 익숙했다. 하지만 몸이 말을 걸어오기 시작한 지금은 무엇에도 잘 빠질 수가 없다. 유한한 육체가 과다한 몰입의 에너지를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비로소 무언가에 빠지는 사람이 아닌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는데 여기서 어떻게 얼마나 잘 같은 눈에 보이는 성과에는 더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행위를 하는 몸을 쓰는 존재로서의 나를 확인하는 일, 사회적 인정이나 대가보다 내가 느끼는 본질적인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졌다. 나이 들면 나를 재편하고 있다.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 몽테뉴는 친구도 가족도 곁에 없는 순간이 오고야 말 것이니 그럴 때를 대비하여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지라고 말한다. 구원은 자연에 있으니 홀로 고독하고 우울해질 때면 자연으로 나가 주의를 집중해보라고 권한다. 더 나아가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자연현상인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궁극의 지향점으로 지목한다. 고독과 명상과 독서 속에서 비로소 온전한 자신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모두 혼자 하는 행위이다. 결국 나로 태어나 나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일은 오로지 스스로 지속해야 한다. 자연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이 세상에 내어놓았으니 삶 속에서 세상의 잣대를 옮겨 놓았던 존재를 낱낱이 풀어헤쳐 자신이 자연이었음을 온몸과 마음으로 온전히 느껴보라는 말이다.
병상에서 써내려간 에세이 철학자 김진영의 아침 피아노에서도 선망의 순간까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자연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아름다운 사유를 목격할 수 있다. 그 사유를 따라가다 보면 어떠한 강요 없이도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삶은 아름답노라. 지금 쫓고 있는 것들은 곧 그 허망한 실체를 드러낼 것이니 그대 지금 행복하라. 지금 여기 있으라. 자신을 사랑하라. 오늘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 도처에 널려있는 말들이 허무하게 흩어지는 게 아니라 비로소 공기 속에 조용히 내려앉아 내 숨 안으로 들어오는 기분이 든다. 죽음이란 이토록 고요해서 자연의 호흡을 회복시켜주는 일일까? 죽음을 생각하는 일은 숨을 아주 차분하게 또 얼굴을 굉장히 순하게 바꿔놓는다. 어느 날 삶으로 내던져진 존재의 삶이 얻어놓은 바를 알지 못해 급급했던 시간, 의미를 찾고자 했었던 만큼 무너져 내리던 삶의 장면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어디론가 갑자기 내던져질 것이다. 예전과는 달라진 자신과 새로운 관계 맺기가 필요한 그곳. 인생의 어차피 혼자라는 상투적인 말에는 나이듦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일 역시 누구와도 나누어질 수 없는 나 혼자의 일이었음이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투정하고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평등한 무게를 받아들이려면 짐짓 비범한 마음을 장만해야 할 것이다.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 내 곁을 지켜오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나와는 멀어져 완전히 혼자가 되어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오고야 만다면 나는 어떻게 나의 고통을 살아낼 수 있을까? 명상과 기도, 읽기와 쓰기, 산책과 긴 잠 정도가 시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놓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사랑이리라. 나와 나의 생애를 그리고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지극히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는 인간이기를 바란다. 고통이 다른 대상이 아닌 내가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 고통도 사랑에 맞지 않으면서 3. 노인 장소 환대. 현희진. 킥보드를 타는 할머니가 넘어지기까지. 윤성이의 소설 어느 밤은 이렇게 시작한다. 일주일 전 나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킥보드를 훔쳤다. 다음에는 이런 문장이 따라온다. 손잡이에 거북이 모양의 스티커가 붙어있는 분홍색 킥보드였다. 나는 노년의 여성으로 나이 들어가면서 여기는 남편을 견디기 어렵다. 자꾸만 미친놈 미친년 하고 욕을 하는 남편의 모습은 술만 마시면 가족을 두드려 패던 아버지를 떠올리게 한다. 저희가 왜 저렇게 되었을까? 남편을 미워하는 감정을 어쩌지 못하는 밤이면 킥보드를 타고 아파트 단지 주변을 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만 넘어져 다리를 다치고 만 것이다.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차가운 거리에 꼼짝 못한 채 누워있는 할머니를 발견한 건 어떤 청년이다. 청년은 독서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 평소에는 독서실에서 밤을 새우고 어머니가 출근했을 아침에야 집에 들어가 남은 반찬으로 밥을 먹는다. 그런 생활을 한 지도 3년이 넘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와 청년은 짧고 명랑한 우정을 나눈다. 청년은 할머니에게 고백한다. 사람들한테는 고시공부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여동생이 병선이 사고로 죽은 후 성공하고 싶은 마음 같은 것들이 사라졌다고. 할머니는 청년의 손을 잡으며 그래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 거라고. 할머니와 청년은 사이에서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다. 어디에 속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머물러도 괜찮은 자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늙으면 죽어야 한다. 공부 못하면 자식이 아니다. 이들은 자신의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 작고 희미한 그림자. 인류학자 김연경은 사람, 장소, 환대에서 세 개념은 서로 맞물려가며 한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환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한다. 책 표지를 보면 커다란 댐으로 보이는 곳에 한 노인이 앉아있다. 노인의 뒤편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아델베르트 폰 샤미소위의 소설 그림자를 판 사나이에는 금을 무한하게 만들어내는 행운의 자루와
그림자를 맞바꾼 주인공이 등장한다. 그림자를 상실한 남자는 어디서나 남들의 시선을 건다 마음 놓고 대낮 길거리를 걸을 수 없으며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다. 사람이라면 그림자가 있기 마련인데 그림자가 없으니 사람 취급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답게 보이고 사람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림자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그림자는 곧 사람 자격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람이라는 것은 저절로 주어진 지위가 아니라고 할 때 어떤 조건을 갖춰야 사회로부터 환대받을 수 있을까? 조건부 환대 역시 환대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사람, 장소, 환대가 가져가는 핵심 질문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선언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익숙하다 못해 지루할 정도이다. 하지만 사람, 장소, 환대에 따르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대접이다. 사람 자격은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확인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제껏 받아온 환대는 철저하게 조건부 환대였다. 우리는 어떠한 타자를 반드시 배제하며 우리라는 범주에서 벗어날 때 환대는 언제라도 철회될 수 있다. 여자와 외국인을 예로 들어보자. 여자는 남자보다 작은 신체를 가졌다는 이유로 외국인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미성숙하고 열등한 존재로 여겨진다. 노인은 이 같은 특징을 총집합해 놓은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 키가 줄어든다. 자연스러운 척추 노화의 현상이다. 단순한 이 수치상으로 키가 줄어들 뿐 아니라 언제나 허리를 굽힌 자세를 취하게 된다. 스마트폰이나 프랜차이즈 식당의 키오스크를 앞에 둔 노인은 젊은 사람의 가르침과 도움을 받는 처지다. 사용 설명서 속 낯선 단어들은 노인에게 외국어나 다름이 없다. 이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와 정신은 쉽게 침범당한다. 노인은 곧잘 아이처럼 취급되기도 한다. 사회적인 타자화가 유아화를 동반하는 경우다. 김연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노인의 그림자는 남들보다 작고 희미하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